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쿄 도시 재개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앵커 빌딩에 대해 조금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언젠가 도쿄에서 제가 방문했던 지역 및 그 안의 도시 재개발과 다양한 공간들에서 본 관점들을 한 번에 정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 영상들은 언제나 한 지역을 중심으로만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 제가 다루었던 지역들의 특징들을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정리를 해보니 이것도 분량을 조절하는데 실패해서 2개 정도로 나눈 시리즈물이 될 듯합니다. 제가 다루었던 도쿄의 다양한 지역들, 마루노우치, 시부야, 시모키타자와, 고쿄, 신주쿠, 하라주쿠, 미나토구, 니온바시 등의 지역들을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언제나 유독 눈에 띄는 앵커 빌딩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앵커 빌딩을 토대로 지역을 개발할 뿐만이 아니라 개발 후에는 다양한 브랜드들이 들어오는 흐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쿄에서 느끼는 다채로움과 경험들도 이러한 앵커 빌딩과 브랜드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앵커 빌딩에 대해 일단 조금은 자세히 알아보죠. 앵커 빌딩은 지역 내 핵심 거점 역할을 하는 건축물로 단순한 건물을 넘어 지역 활성화와 브랜드 가치 창출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앵커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시설물을 튼튼히 정착시키기 위한 보조 장치를 의미합니다. 도시와 건축 분야에서는 이 의미가 확장되어 앵커 빌딩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요. 주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중심 공간을 만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지역 자체의 문화를 바꾸는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도쿄에서는 시모키타자와 철도거리, 미야시타 파크가 대표적인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블루보틀 도요스공원점도 빌딩은 아니지만 앵커 빌딩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앵커 빌딩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강력한 브랜드 도구로 활용되는데요. 기업들은 빌딩을 통해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자신만의 이미지를 만들죠. 이런 공간 브랜딩은 건물과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상징물을 만드는데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도쿄 미드타운의 렉서스 미트 히비야, 블루보틀 키티아야 파크, 후지와라 히로시가 디자인한 스타벅스 미야시타 파크점, 긴자 소니파크 같은 곳이 있죠. 아식스 런 마루노우치, 치카이치, 시부야 치타야 서점 같은 곳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빌딩의 가치는 그 안에 입점하는 앵커 테넌트에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앵커 테넌트는 배의 닻을 의미하는 앵커와 임차인을 뜻하는 테넌트의 합성어인데요. 앵커 테넌트들은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건물 자체를 활성화하며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보장하는 핵심 브랜드 역할도 하죠. 대표적인 예로 츠타야 서점과 스타벅스가 합쳐진 츠타비, 스타벅스가 있죠. 아자부다이 힐즈에 있는 팀랩 보더리스, 슈에이사 망가, 헤리티지 같은 공간도 이러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애플 매장도 대표적이고요. 로퐁이 힐즈의 치타야 서점도 있죠. 게다가 도쿄의 부동산 디벨로퍼들은 이러한 부분에 예술, 역사 등 다양한 요소들을 총동원합니다. 도쿄의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에서 앵커 빌딩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도시 활성화와 지역 정체성 형성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국토교통성에서는 이러한 건물을 앵커 빌딩이라 부르지는 않고 유도시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유도시설을 지역 재생의 거점이 되는 복합 기능을 갖춘 상징적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유도시설은 의료복지, 상업시설을 포함한 미술관,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을 포함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지역들에서 모두 발견할 수 있었던 곳이고 도쿄에서 명소로 소문난 곳들도 다 이러한 곳에 해당되죠. 이러한 앵커 빌딩 개념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일본의 버블 경제 붕괴와 그에 따른 장기 불황이라는 경제적 상황 속에서 도시 재생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 정부는 2002년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제정했으며 이 법은 민간 주도 개발을 촉진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서울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도시들이 새롭게 부상함에 따른 도쿄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함도 있었죠. 도쿄도 도시계획국의 도쿄도 도시 만들기 비전에서는 앵커 빌딩을 도시의 거점 형성과 지역의 매력 향상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쿄 발전의 청사진은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019년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건축가인 이소자키 아라타는 1962년 신주쿠에 공중도시 프로젝트를 제안했는데요. 그의 공중도시는 기존의 도시 디자인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주거 및 상업 공간이 땅 위에 매달려 있고 모듈식 거대 구조물이라고 알려진 거대한 나무와 같은 구조물 네트워크로 지원되는 미래 도시 풍경을 제안했죠. 이 설계는 도쿄의 과밀화, 교통체증, 녹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상을 공공공간, 공원, 교통에 전용할 수 있는 고가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거대 구조물에는 주택, 사무실, 학교, 병원, 문화센터와 같은 공공시설이 혼합되어 수직도시 내에 자립형 커뮤니티를 만들죠. 주민들은 거대 구조물을 떠나지 않고도 생활하고 일하고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어 통근의 필요성을 줄이고 보다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구현한 게 바로 모리빌딩의 힐즈고 도쿄 미드타운, 마루와 신마루 빌딩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정책적 배경 속에서 앵커 빌딩은 도시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불어넣는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도쿄 대변역이 이때부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앵커빌딩 등은 단순한 상업시설을 넘어 지역 전체의 재생을 이끄는 상징적 존재로 자리 잡았죠. 모리빌딩은 각기 컨셉에 따른 힐즈를 만들었고, 미쓰비시지쇼는 마루노우 치지구 자체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켰죠. 미쓰이 부동산은 니혼바시를 코레도로, 미야시타파크는 시부야에서 필요한 쉼이라는 개념으로 공간을 접근했죠. 도쿄는 광역 시부야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시부야 지역 자체를 시부야 스트림, 시부야 브릿지,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 마크시티 등 여러 개의 빌딩으로 연결했죠. 물론 앞선 다른 영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프롬퍼스트, 힐사이드 테라스 같이 지금 도쿄가 있게 한 기반을 만든 빌딩들과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도쿄도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이다라는 말은 조금은 진부할지 몰라도 결국 사람이 답이라는 말은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쿄의 앵커 빌딩들은 일본 특유의 미학과 공간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디자인 철학을 보여주는데요. 디자인 부분에서는 각기 다르지만 제 경험으로는 도쿄의 발전을 이끈 빌딩들은 디자인 외의 대부분의 콘텐츠 및 테넌트 구성은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단지 이걸 어떤 방식으로 풀어냈는가에 차이를 두고 있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술 분야입니다. 모리, 미쓰이, 미쓰비시, 도쿄 모두 각기 건물에서 다양한 예술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범위는 문화유산부터 애니메이션까지 다양합니다. 로폰기 힐즈 내 모리 아트센터 갤러리는 이집트 유물 전시회를, 도쿄시티뷰에서는 오사무 테츠야의 불새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도쿄는 도쿄 플라자 시부야에서 호쿠사이의 미디어 아트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자부다이 힐즈 갤러리에서는 마츠야마 토모이치의 전시회를 시작했습니다. 도쿄 미드타운 로폰기 같은 경우 일본 전통 정원의 구성 원리를 현대적 도시 공간에 적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로퐁이 힐스이는 버티컬 가든시티 개념을 통해 도시와 자연의 공존을 추구했다고 밝히기도 했죠. 아자부다이 힐즈에서는 이 개념의 웰니스로 더욱 확장했습니다. 미쓰비시지쇼는 브릭스퀘어를 만들면서 공원과 미쓰비시 1호관 미술관을 만들기도 했죠. 도쿄 미드타운 히비야는 파크뷰 가든을 통해 고쿄와 히비야 공원고의 공간적 맥락을 연결하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도쿄 부동산 디벨로퍼들은 이렇게 만든 공간들에 다양한 양한 브랜드들을 붙여 공간을 다채롭게 만들죠. 즉 도쿄에서 앵커 빌딩은 도시란 무엇인가, 도시의 삶이란 무엇인가, 도시 브랜드는 무엇인가를 풀어내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쿄 도시 재개발의 핵심인 앵커 빌딩의 건축 과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특징입니다.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 개발이 이러한 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2활동일본 도쿄, 도쿄 메트로 등 철도회사와 토지 소유자, 도쿄도, 시부야구 행정,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가 10년 이상의 협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도쿄그룹의 주도 아래 민관이 함께 관격 시부야권의 도시 재생을 추진하는 더 큰 맥락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리빌딩이 로폰기와 아자부다이 힐즈를 만들기 위해 직원자들과 만남도 1000회가 넘을 정도였는데요. 오다큐 그룹은 시모키타자와 철도거리를 개발하기 전에 주민들과 직접 만나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을 파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참여형 재개발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긴자6 개발에는 긴자단나로 불리는 긴자 지역 상인들이 주도하는 긴자거리 연합회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모리빌딩은 초기부터 이들과 협의했으나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후 긴자난다와 함께 긴자 커뮤니티를 이끄는 주요 인사들이 게이오 대학 출신임을 파악한 모리빌딩은 같은 대학 동문이자 게이오 대학과 연고가 깊은 건축가인 다니구치 요시오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한편 마루노우치 지구에서는 1996년에 토지 소유자들의 협의 조직인 재개발 협의회가 설립되었고, 이 협의회는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마찌즈쿠리 간담회를 통해 외부 의견을 수렴하며 지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후 2002년에는 에어리어 매니지먼트 협회가 설립되어 지역 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도시재생을 목표로 하는 일본의 도시재개발 프로젝트는 합의 형성 과정이 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의 맥락과 더 조화롭게 융합되는 결과를 만들고 있죠. 도쿄의 도시재개발은 앵커 빌딩 또는 유도 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지역 활성화와 브랜드 가치 창출의 핵심이 되는 공간입니다. 도쿄의 주요 부동산 디벨로퍼들 모리빌딩, 미쓰비시지쇼, 미쓰이 부동산, 도쿄 등은 각자의 방식으로 앵커 빌딩을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앵커 빌딩들은 유사한 콘텐츠와 테넌트 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풀어내는 방식에 차이를 두고 있으며, 특히 브랜드 예술 문화를 통한 공간 활용이 두드러집니다. 또한 도쿄의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기업, 정부, 지역 커뮤니티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진행되는데, 이러한 합의 형성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결과적으로 지역의 맥락과 조화를 이루는 성공적인 도시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쿄 앵커 빌딩의 성공은 결국에는 사람이 답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공간을 통해 도시란 무엇인가, 도시의 삶이란 무엇인가, 도시 브랜드는 무엇인가를 풀어내는 접근 방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저는 2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